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27쪽이 되겠죠. 3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투자자는 오염 회피적 투자자라고 가정하죠. 자, 두 개의 대안 중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은 오염 회피형 투자자 행위는 위험이 낮은 투자 대안을 선택합니다. 맞는 질문.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으면은 플러스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죠. 맞는 질문.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인 무차별 곡선이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우리는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두 개의 대안을 선택한다면은 경기 흐름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 수익률 변동이 또 떴습니다. 수익률 변동이 나오면은 바로 상관계수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자,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데 이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 수익률 움직임 변동이란 용어가 나오면은 상관계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익률 변동이 유사하다는 것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이 가는 거죠. 플러스 1에 가까이 가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 효과가 작아지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수익률 마이너스 1 가까이 쪽으로 가야겠죠.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부동산 하면 안 되고 수익률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 수익률 변동이 반대로 변동해야, 수익률 변동이 반대로 변동을 해야 우리는 이 상관계수의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는 좋습니다. 4번 정답.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은 다를 수 있죠.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에 따라 요구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5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 시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총 위험. 자, 부동산 투자에 우리가 수반되는 총 위험은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이렇게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이렇게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체계적 위험이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금리가 인상된다든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총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을 빼먹죠. 비체계적 위험을 공제를 하죠. 자, 그래서 체계적 위험을 공제한 비체계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맞는 질문. 4번.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이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지만은 이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제거할 수 우리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주어졌죠. 자, 이때 포트폴리오 위험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으면은 이렇게 총 위험은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자, 그러다가 어느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점점 이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이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을 말하죠. 자, 그리고 이 위험이 체계적 위험을 말합니다. 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4번 정답. 5번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4번 정답입니다. 자, 3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A, B, C, D의 각 투자안에 대해서 향후 10년간의 수익률을 예상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대치가 계산됐다. 합리적 투자자, 위험 회피적 투자자에 대한 투자 분석을 하는 경우에 가장 틀린 것을 이제 묻는 내용이 되겠죠. 자,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우선 A, B, A가 3.3, B는 8%죠. 자, 3.3일 때 8%가 되는 게 이게 A죠. B는 13%일 때 5.5죠. 5.5 13%가 됩니다. 그리고 7.7일 때 18%, 7.7일 때 우리가 7.7일 때 8%, 또 21%가 되겠죠. 이게 21%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뭐다? B, 요점이 C, 요점이 D점이죠. 자, 이렇게 주는데 A, B, C는 이렇게 위험이 높을수록 뭐도 높아져? 수익률도 높아지죠. 수익률도 커지니까 평균 분산의 원리에서는 투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포트폴리오를 하겠죠.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선택하면은 투자 대안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진가가 바로 여기 있죠. 1번 맞는 질문. 2번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서 본다면은 C보다 D 투자 대안이 선호되죠. 이 C보다 요걸 선호하죠. 왜? 여러분 보세요. 위험이 동일할 땐 기대 수익이 낮은 것보다 기대 수익이 높은 저걸 선택을 하죠. 자,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게 바로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죠.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야. C보다 D를 선호합니다. 맞고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 하면은 합리적 투자자라면은 A 투자안에 비해서 이 A 투자안에 비해서 이 D 투자안이 우리가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므로 우리는 투자 대안으로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A와 D는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A, D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A와 D를 적용할 수 없어요. 예? 이런 보수적 투자자는 A를 선택을 하겠지만 공격적 투자자는 D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3번 틀린 질문입니다.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A와 D는 적용할 수 없다. 기대 수익률이 A보다 D가 높고 또 이 표준 편차 위험도 A보다 D가 높잖아요. 이때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3번 정답. A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보다 위험이 낮죠. 3.3으로 A 투자안의 실현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8%에 근접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신다. 여러분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험은 작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5번 효율적 프론티어를 구성하는 각 투자안의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 1이다. 플러스 1인 경우라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자, 이건 플러스 1.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죠. 자,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다.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자, 비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제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37번.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완전한 분산 투자는 모든 위험을 제거한다 하면 안 되죠. 뭐죠? 모든 위험, 총위험은 모든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됐잖아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아요.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되지. 모든 위험을 제거한다 하면 안 돼. 뭐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되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죠. 1번 틀린 질문. 모든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합니다. 자, 2번 양의 상관관계 개수를 가지는 부동산들 사이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뭐를?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는데 플러스 1을 제외한 양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부동산들 사이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맞는 틀린 질문.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부동산의 종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죠. 3번 정답. 4-5종류의 부동산을 구입을 하기 전에는 분산 투자가 없다 하는 게 틀렸죠. 하여튼 둘 이상의 분산 투자하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이 2개 이상의 분산 투자를 하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줄어든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여러분 기대 수익률과 관계없다. 여러분이 분산,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이 분산 투자하는 목적은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이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 자, 38번. ABC 3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 자산 비중, 여러분 이 자산 비중은 가중치죠. 또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24, 25에 이런 유형으로 출제했었죠. 자, 우선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볼까요? 자, 38번. 자,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구하는데 호황과 불황일 확률은 각각 우리가 60%죠.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 몇 프로? 6%. 네? 호황일 때 우리가 6%. 그리고 불황일 때 몇 프로? 4%.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올 때 불황일 확률, 호황일 확률 50%, 0.5죠. 자, 그러면 3%, 2% 더해주니까 얼마죠? 5%가 되겠죠. 자, B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이 B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B는 얼마? 8%, 4%. 호황일 때 8%. 우리가 불황일 때 4%인데 문제는 얼마? 0.5, 0.5. 그럼 4%, 2%니까 얼마? 6%가 되겠지. 자,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10%. 여기는 몇 프로? 2%가 되겠습니다. 자, 0.5, 0.5. 그러니까 몇 프로죠? 5%, 1%니까 이것도 6%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우리가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나왔으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자,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자,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 평균을 한 거죠. 5%, 6%, 6%인데 이것을 뭘로? 가중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비중 몇 프로? A 부동산 20%, B 부동산 30%, C 부동산 50% 이렇게 가중치, 이 확률, 자산 비중이 가중치인데 이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면 가중평균한 거죠. 자, 몇 프로죠? 우리가 1%, 여기는 1.8%, 여기는 3%니까 5.8%가 되겠죠.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5.8%,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자, 상가. 자, 이 상가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
자, 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자, 거기 보니까 호황일 때 20%, 황일 때 20%, 불황일 때 우리가 10%가 주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호황일 확률은 40%, 불황일 확률은 60%죠. 자, 그러면 여기가 몇 프로죠? 8%고 여기는 몇 프로? 6%가 돼주니까 얼마? 14%가 되겠네. 14%. 자,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고, 그럼 오피스텔. 자, 이 오피스텔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을 또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가 호황일 때 25%, 또 불황일 때 10%죠. 자, 이때 불황일 확률 60%, 호황일 확률 40%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몇 프로죠? 우리가 4를 곱해주니까 10%? 10%. 요거는 6%니까 10, 우리가 6%가 되겠죠. 자,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은 16%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자,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10%, 호황일 때 10%, 그리고 불황일 때는 우리가 8%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또 불황일 확률 60%, 호황일 확률 40%, 그럼 4%에다가 4.8% 하니까 8.8%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 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 상가 14%, 그리고 우리가 오피스텔 16%, 그리고 우리 8.8% 아파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치 자산 비중 얼마? 여기 20%, 여기는 30%, 여기는 50%죠. 자,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우리가 14에 0.2니까 2.8%, 여기는 얼마? 4.8%, 여기는 4.4%니까 9.2에 12%네요. 다 더해주니까 12%가 더해준 값이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주어지고 기대 수익률 구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자, 40번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형 이 기대 수익률 이 평면에서 자, 이게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점이 A점, C점, 이 점이 C점, 이 점이 D점, 이 점이 E점, 이 점이 B점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자, 문제에서는 투자자산 A, C, D를 연결한 이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A와 C의 각각 50%, 자, A의 50%, C의 50% 각각 투자한 A 플러스 C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요거죠. 중간 50% 투자했기 때문에 중간 나오겠죠. 이건 A 플러스 C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자, 그리고 A와 D에 또 각각 50%, A도 50%, D도 50%면 또 요 중간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에 바로 뭐죠? 이건 A 플러스 D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그러면은 A 플러스 D가 AC보다는 크죠. 여기에 2번 지문. 자, 3번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서 뭐죠? B와 C 중에서 자,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에서 이렇게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이 낮은 B보다 기대 수익이 높은 C를 선택하죠. 이 C가 B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3번 맞고 A 플러스 C, A 플러스 C 이 요 세 자산의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보다 A, C 두 개 자산의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크다.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많이 제거되니까 당연히 이게 크겠죠. 그래서 4번 정답. 5번 A를 선택하는 투자자는 보수적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 보수적 투자자, 이를 선택하는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 공격적 투자자.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41번 문제로 갑니다.
어떤 택지의 지가가 현재 1억 원인데 매년 10%씩 지가가 상승할 경우에 3년 후에 1억 3,310만 원이 된다. 3년 후. 자, 3년 후에 지가가 1억 3,310만 원이 된다. 이 얘기죠. 3년 후에 지가. 그것이 현재 지가가 얼마다? 1억 원이지. 여러분 현재 1억 원이 3년 후에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얼마? 매년 지가 상승률이 몇 프로? 10%. 매년 지가 상승 10%. 몇 년 후? 3년 후니까 세제곱. 이때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죠? 현재 1억 원이 3년 후에 얼마가 되는가 구해주는 이 개수를 우리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다.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인데 뭐를 구하는 거죠? 지금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서로 어떤 관계? 예?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현가계수는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잖아요. 역수관계니까 얼마? 역수니까 1 플러스 0.1에 3승분의 1. 이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값.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역수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 42번. 다음은 화폐 시간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 연금의 내가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아니죠.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가 역수입니다. 1번 틀렸고, 또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 아닙니다.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상수와 역수관계 틀렸습니다. 감채기금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와 역수관계죠. 3번도 틀렸고, 4번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맞고요. 또 현재 이론을 이자율 R로 N년 동안 융자받은 경우 매 기에 상환할 금액을 구할 때 사용한다. 이때 구해진 상환 금액은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이 포함된다 얘기죠. 자, 42번에 4번 지문은 얘기지. 매기에 우리가 상환하는, 자,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 이 원리금 상환액이 바로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인데, 이 저당 지불액은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 것 같다? 저당 상수를 곱해준 거와 같다 이 말이죠.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것 같다. 저당 상수. 4번 정답. 일시불의 내가계수란 일시불의 현가계수 역수인데, 자 여러분 N년 후의 이론이 할인율 R을 적용할 경우에 현재 얼마냐? 자 여러분 N년 후의 이론이 현재 얼마냐 구할 때는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란 하면 안 되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란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역수이며 해야 맞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로 갑니다. 어떤 지역의 A 아파트 단지에는 100세대가 거주했습니다. 100세대.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리비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징수하여 적립하고 있다. 자, 매년 동그라미. 적립이란 말이 나왔어. 동그라미. 5년 후니까 미래가치 계산이나 5년 후에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주택관리사는 세대별로 매년 얼마씩 징수. 매년 세대별로 매년 얼마씩 징수. 밑줄. 자, 세대별로 매년 얼마씩 징수. 밑줄 긋죠. 자, 그 말의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이 5년 후에 얼마? 1억 원. 1억 원을 만들어야겠잖아요. 자, 여러분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적립을 해줘? 적립해 나갑니다.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우리는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얼마냐? 자,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얼마냐? 이 적립금을 구해주는 개수를 우리 뭐라고 하죠? 감채기금 개수다. 자,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을 구해주는 개수인데, 감채기금 개수가 지금
이자율은 연 10%고 몇 년 후? 5년이다. 자, 그럼 표에서 요걸 확인해야겠죠? 자, 감채기금 계수 빨리 찾아보세요. 어디입니까? 네 번째 칸. 여기서 5년 찾아보죠. 0.16이죠. 그럼 0.16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1억 원에 0.16을 곱해주니까 얼마? 1,600만 원이겠지. 그럼 적립금은 1,600만 원인데 몇 세대? 1,000세대. 그럼 매년 우리가 적립을 해야 될 금액이 1,600만 원인데 문제는 100세대니까 나눠주니까 얼마? 세대별로 16만 원이 되겠지. 그래서 세대별로 얼마? 세대별로 16만 원씩 부과하면 되겠네요. 세대별로 16만 원씩 징수하면 됩니다. 1번 정답이 되겠죠. 감채기금 계수를 적용하는 문제다. 자, 44번.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미래가치계수는 현재가치계수 역수 맞죠? 연금의 현가계수는 일정 기간마다 동일한 수익이 기대되는 부동산. 자, 여러분 매년마다 동일한 수익이 나오는데 이걸 현재 얼마냐 이거지. 현재 시점에 부동산 가치를 구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합니다. 매 시기별 연금의 현가계수를 알고 있더라도 대출액 중 상환액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 여러분 대출액 중 상환액 비율 44번에 3번에 보시면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상환 비율에 대한 설명. 자, 상환 비율에 대한 설명인데 이 대출액 중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환 비율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상환액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 틀렸죠. 자, 대출금은 원리금 상환액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의 저당 상수인데 여기에 연금에 여러분 배운 게 있죠.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를 곱해주니까 그럼 대출금은 이걸로 나눠버리면 되겠잖아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에 뭐를 저당 상수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저당 상수로 나누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R 프로 몇 년, N은 년, 만기. 자, 전체 상환계 만기 동안의 연금의 현가 계수고. 자, 여기다가 다시 상환액은 어떻게 그래? 상환액은 어떻게 돼?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을 빼면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환 비율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은 1이니까 이 상환 비율을 구할 때는 잔금 비율을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환 비율은 또 1 마이너스 잔금 비율인데 이건 1 마이너스 대출금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대출금은 자, 1 마이너스 대출금은 바로 요거죠. 요 수식이 여기 들어오면 되고 미상환된 원금은 원리금 상환액에서 뭐를 곱해주면 우리가 이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는데 여러분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긴 곱해주는데 문제는 R 프로 뭐죠?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있어서의 뭐를 연금의 현가계수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미상환된 원금 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뭐를 원리금 상환액은 서로 요거 약분이 되죠. 약분되니까 바로 뭐가 나와? 연금의 현가계수를 알면은 우리는 뭐를 상환 비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어디 계산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린 질문 있습니다. 3번 정답. 매 기간말 여러분 기간말 상환액 요거죠. 기간말 상환액과 감채기금 계수를 알면
기관말 상환액과 이렇게 감채기금계수를 알면은 적립금 매 어떻게 돼? 연금 저당 대출에서 기대되는 연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예, 여러분 연금 제도에서 우리가 연금액 구할 때 감채기금배수를 알면 구할 수 있다. 자, 저당 상수는 대출금에 요걸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니까 이 저당 상수에 이제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이 포함하는 개수입니다. 맞는 지문 3번 정답입니다. 45번 화폐 시간가치 계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현재의 이론이 이자율을 감안할 경우에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 얼마냐 구해주는 개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개념이 나왔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액에 여러분 이 원리금 균등 상환액에 이 대출금의 만기까지 융자 기간 만기에 해당하는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뭐가 된다? 우리는 어떻게 돼? 융자 원금이 된다 하니까 틀렸죠. 여러분 이 얘기죠. 자, 원리금 상환액에 이 원리금 상환액에 전체 상환 기간 동안에서 뭐를 곱해줘야 돼?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여러분 저당 상수를 곱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야 융자 원금 대출금이 됩니다. 2번 정답. 저당 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관계고 감채기금 계수를 알면 미래의 필요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적립금. 자,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필요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얼마냐 구해주는 개수가 바로 감채기금 개수입니다.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산하면 1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폐 시간가치 중요 용어 좀 약간 설명했는데 이 계산 문제는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 차례 풀어보시고 항상 또 뭐를 가지고 다니죠?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셔야겠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풀 내용들이 우리가 계산기도 좀 필요한 내용이 이제 좀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 계산기 준비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46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